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40을 바라보고 있는 여성입니다. 아직 사는 게 바빠서 남자 한번 제대로 만나보지도 못하고 먹고 사는데 급급한 시간을 보내다가 최근 저에게 일어난 사건 때문에 이 채널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뒷바라지한 가족에게서 정말 중요한 날 불참했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으신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 정말 제 인생이 통째로 날아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늘 선은 이긴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저에게도 희망의 빛 한 줄기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서름을 당했는지 모든 게 보상이 되는 기분이 들었죠. 서론이 길었죠? 제 이야기 지금부터 제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에게는 5살 차이가 나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저는 제 동생과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성격이나 성향 자체가 많이 달랐기 때문이죠. 저는 비교적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제 동생은 활발하고 활동적인 아이였습니다. 운동을 워낙 좋아해서 밖에서 뛰어놀지 않으면 하루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을 정도였고 체력도 넘쳐나서 밤늦게까지도 눈이 말똥말똥한 아이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동생을 보시면서 늘 지친 표정을 하셨겠죠. 동생 입장에선 그게 조금 서운했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하지만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일찍 자야 어른들의 시간이 주어지는 법인데 매번 그렇게 밤늦게까지 놀고 싶어하는 표정을 짓고 있으니 저희 부모님 입장에선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첫째는 얌전한데 둘째 얘는 체력이 참 좋아서 어떻게 하냐? 나중에 운동선수라도 되는 거 아니야? 운동선수 되면 좋지. 돈도 많이 벌고 유명인사 되는 건데. 혹시 알아? 나중에 안정환, 홍명보 같은 축구선수가 될지. 아유, 운동이고 나발이고 밤에 잠을 자야 키가 크지. 첫째는 떼쓰는 법 하나 없이 얌전하고 순해서 키우는 게 쉬웠는데 둘째는 어찌 이리 딴판이야? 혀를 내두르면서 그렇게 말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동생과 다르게 저는 공부를 꽤 잘하는 편이었고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 강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어떤 목표가 생기면 그 목표를 향해 무조건 달려가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모님은 저에게 거는 기대가 유난히 크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집안이 아주 대단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부모님께서는 저를 두고 늘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우리 집에서도 누군가는 대단한 사람이 나와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저에게로 향한 기대이기도 했습니다. 장녀로서 저는 자연스레 그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 내내 정말 한눈 한 번 판 적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공부에만 몰두했습니다. 제가 학급에서 반장을 맡지 않았던 해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도 저에게 분명히 명문대에 갈 수 있을 거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도 명문대생을 배출한다는 게 자랑거리나 마찬가지니까요. 요즘도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수능 잘 보고 명문대에 입학하면 학교 정문에 플랜카드를 붙여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에 반해 제 남동생은 공부에는 별로 흥미가 없었습니다. 제 남동생은 저와 다름을 인정하는 아이였습니다. 누나는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내가 공부를 해도 누나만큼은 못할 거야. 그냥 운동이나 할래. 나도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게 좋지 않겠어? 저는 그 말이 처음엔 조금 이상하게 들리기도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동생 나름의 현실적인 판단이었겠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동생이 14살이었을 때는 또래 아이들 중에서도 키가 가장 컸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너는 농구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였고 실제로 체육 활동을 좋아하고 잘하던 아이였습니다. 운동신경이 좋아서 그런 건지 인기도 참 많은 동생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능을 치렀습니다. 정말 피나는 노력 끝에 저는 원하던 명문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입학 통지서를 받았을 때 부모님께서는 무척이나 기뻐하시고 저를 대견하게 여기셨습니다. 엄마는 우리 딸이 해낼 줄 알았다니까. 솔직히 대학 이름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당연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친구들에게 자랑할 생각에 입이 귀에 걸린다. 나도 우리 누나 명문대 갔다고 자랑이나 해야겠다. 아니 친구들이 나 공부 못한다고 우리 누나도 공부 못하는 줄 알더라니까.
내가 코를 확 눌러줘야지. 우리 딸 이러다가 장학금까지 받는 거 아니야? 엄마 진짜 소원 다 이뤘다. 너무 고생했어.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편하게 살자. 나도 누나 덕분에 잔소리 해방이다. 편하게 운동만 할 수 있겠어. 너는 네 누나 밥만 닮아라. 응? 공부도 좀 하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복잡했습니다. 물론 다들 기뻐서 저에게 좋은 마음으로 한 말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성적을 못 받았다면 실망감에 비난을 퍼부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누군가는 저를 통해 자신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저는 그런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에게 꼭 부담이거나 고통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정한 목표였고 저 스스로 원했던 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만족스러웠습니다. 20살 3월, 저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했다는 뿌듯함도 있었고 그동안 쌓아온 노력들이 결실을 맺었다는 성취감도 컸습니다. 물론 대학 생활이라는 것이 생각만큼 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었고 그 마음가짐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론 그 시기에 동생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단지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서로의 방식과 세상을 살아가는 시선을 인정해주게 되면서 부드러워졌던 것 같습니다. 동생은 운동에 몰두했고 저는 제 학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해서 첫 학기를 무사히 마치고 종강 후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선 평소 친하게 지내시던 친구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셨는데 여행 도중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였고 안타깝게도 부모님 두 분 모두 돌아오시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겨우 20살이었습니다. 제 동생은 15살이었고 저희는 단둘이 세상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두려웠죠.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충격이었지만 당장의 생계와 학비 문제 그리고 제 동생에 대한 책임까지 한꺼번에 떠안게 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압박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는 등록금이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던 명문대학교의 다음 학기 등록금조차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제 동생은 운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농구를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야구가 더 재미있다고 하더니 야구 선수로 진로를 바꾸었습니다. 제 동생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야구에 매달렸습니다. 새벽부터 나가 운동하고 늦은 밤에야 돌아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운동을 전문적으로 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듭니다. 장비, 훈련비, 대회 참가비, 그리고 각종 용품들까지. 그런데 저는 이제 막 20살이 된 대학생이었고 현실적으로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전부였습니다. 명문대학교에 입학한 건 좋았지만 졸업을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저 이악 물고 버티자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제 동생만큼은 포기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이 남기신 빚은 없었어요. 그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나마 조실 부모가 된 덕분에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있었고 그 덕에 당장 배고픈 일은 없었지만 전기세며 수도세며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을 생각하면 저 혼자 벌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고민 끝에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할 방법도 제 동생과 병행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김밥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손에 익지 않아서 하루에 김밥 몇 줄도 제대로 못 사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점점 능숙해졌고 하루에 수십 줄씩 김밥을 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나, 내가 운동을 하겠다는 게 너무 욕심이었을지도 몰라. 명문대에 다니고 있던 누나를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게 맞았던 것 같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 15이었어. 15짜리가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어? 누나가 하는 게 맞아. 내가 운동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나 누나한테 그냥 짐덩어리가 된 기분이야. 누난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해서든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을 거야. 왜 그렇게 장담을 해? 네가 없었으면 나도 엄마 아빠 따라서 하늘 날아간다고 난리를 쳤을지도 몰라. 네가 내 삶의 이유가 됐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누나, 정말 미안하고 고맙고 내가 어떤 말로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동생은 그렇게 흐느끼며 진심을 말해주었어요. 사실 김밥집에서 버는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동생에게 들어가는 돈은 대부분 운동 관련 비용이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 큰 지출은 없었던 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며 저는 매달 겨우 5만 원씩이라도 적금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미래가 막막하긴 했지만 언젠가는 다시 대학에 돌아가리라는 희망도 조금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동생이 17살이 되던 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야구 선수로서 점점 피칭 능력이 올라야 하고 몸도 제대로 갖춰져야 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성적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저 슬럼프라고 생각했지만 병원에 가보니 어깨 근육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결국 의사 선생님께서는 운동을 당분간 중단해야 한다고 하셨고 제 동생은 야구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17살밖에 안 된 아이가 자신이 모든 것을 걸었던 길을 포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동생이 자포자기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운동을 그만두고 나서 동생은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말수가 줄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런 동생을 보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어느 날 밤 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제발 하늘에 계신 엄마 아빠를 생각해줘.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면 엄마 아빠가 너무 슬퍼하실 거야. 하지만 제 동생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 뿐이었습니다. 제 동생이 18살이 되었을 때 저는 과로로 인해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단체 주문이 들어오는 김밥집에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며 몸을 혹사시킨 결과였죠.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부터 김밥을 싸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지러움과 함께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제 동생이 제 곁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미안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누나, 미안해. 내가 철이 없었어. 누나가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는데 난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려고 했어. 내가 정말 잘할게. 미안해. 그 사건 이후 제 동생은 정신을 차리고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포기한 후 방황하던 동생이었지만 저의 쓰러짐을 계기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2년간 열심히 공부한 끝에 의과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동생이 정말 인간 승리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운동만 하던 아이가 의대에 들어간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에 임했고 그 결과를 이뤄낸 것입니다. 동생이 대학에 입학할 때 저는 그동안 매달 5만 원씩 모아왔던 적금을 깨서 등록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는 여전히 김밥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밥집 주인께서 저에게 가게를 인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정말 작은 평수에 앉아서 먹을 수도 없는 테이크아웃 전문 김밥집이었지만 권리금도 받지 않겠다고 하시며 해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저는 대출을 받아 정말 저렴한 가격에 가게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대출 이자가 부담이 되긴 했지만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돈이 조금 남아있어서 다행이었죠. 저는 그 김밥집을 누구보다 열심히 운영했습니다. 단체 주문도 아낌없이 받았고 맛과 정성으로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결과 근처 학원가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줄 서는 가게로 성장하게 되었죠. 한편 제 동생은 대학에서 공부를 죽어라 했습니다. 잠도 줄여가며 의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죠. 동생은 장학금도 몇 번 받았고 저는 그런 동생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운동만 하던 아이가 의대에 들어가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할 수 있었지만 저를 위해서 안 했던 것이고 저로 인해 정신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동생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참 힘들었습니다. 장사 수완이 좋아 가게는 잘 되었지만 어느 날부터 수상한 손님들의 클레임, 보건소 단속, 익명 신고, 수도세 고지서 오류 등이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식중독 누명을 쓰고 가게는 폐쇄 조치가 이루어졌죠.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대출 이자도 갚아야 하는데 저의 꿈이나 다름없는 김밥집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누가 신고했는지 알려달라고 했지만 끝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근처에 들어온 고급 분식 브랜드가 있었고 그 브랜드 대표가 제 김밥집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런 짓을 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항의를 하러 찾아가자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여자는 저에게 저리 가라는 식으로 허위허위 손짓을 했죠. 누가 들으면 내가 일부러 아기를 가지고 가게를 망하게 한 줄 알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인가요? 수상한 손님들을 보내서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가게 문을 닫게 만든 거 아니냐고요. 아가씨는 장사가 아니라 소설을 써야 할 것 같은데?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 어디서 생사람을 잡아? 이거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어. 해보세요. 고소하면 낱낱이 드러나겠지. 세상은 가진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아가씨도 한참 착하네. 그 성격으로는 아무것도 못 지켜요. 내가 먹고 살려면 무슨 짓을 못해? 뭐 그렇다고 내가 아가씨 가게를 망하게 했다는 건 아니고.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다시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배달일, 청소일, 마트 야간 계산원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동생을 뒷바라지했습니다. 동생은 우수한 성적으로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트를 수료한 후 성형외과 전문의로 취업하게 되면서 조금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동생은 그렇게 성형외과 의사로 취업하여 페이닥터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페이닥터는 돈을 많이 못 번다고 말하지만 제가 보기엔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특히 성형외과는 의사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영업 능력도 중요한 분야여서 시술이나 수술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 수입이 천차만별입니다. 다행히도 제 동생은 워낙 성실하고 환자 응대도 잘하는 편이라 건수가 많았고 정말 바쁘게 일하면서도 제게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내주었습니다. 동생이 저에게 생활비를 처음 주었을 때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원래 첫 월급으로 부모님 내복 사는 거라고 하잖아. 솔직히 내복은 좀 촌스러운 것 같아서 누나 들고 다니라고 가방 하나 샀어. 저렴한 가방은 아닌데 그렇다고 비싼 것도 아니야. 이거 명품 브랜드 아니야? 누나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건 너무 사치야. 환불해. 누나 나이 때 누구나 하나씩은 들고 다니는 가방이래. 내 뒷바라지 한다고 맨날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지도 못했으면서 그건 꼭 가지고 있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저는 그 돈과 선물을 받으며 눈물 나도록 고마웠습니다. 물론 당장의 생활비로 쓰기로 했지만 될 수 있으면 아껴서 저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언젠가 제 손으로 동생에게 목돈을 쥐어주고 누나가 모아둔 돈으로 병원 하나 차려보라고 말하는 게 제 소박한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병원 하나 차리려면 몇 억이 아니라 몇십억이 든다는 말도 듣고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모은들 그만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누나, 나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 병원 차려줄 수 있대. 그러면서 결혼 이야기를 하는데 누나 생각은 어떤 것 같아? 뭐라고? 나는 모르겠어.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네. 네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말은 하지 말아라. 병원 하나 얻자고 네 인생 걸지 마. 동생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구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죠. 동생은 늘 저에게 받기만 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제 동생의 표정을 보는데 뭔가 상당히 억눌려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가슴 아팠죠. 동생을 위해서 했던 제 행동이 혹시 동생에게 짐이 된 건 아닌가, 부담이지 않았나 싶기도 했고요.
오죽하면 이놈이 자기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병원을 차리겠단 말까지 할까 싶어서 속이 미어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동생에게 쓴소리를 하며 혼을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동생이 미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고마운 건 저였죠. 이만큼 착하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했으니까요. 동생은 저를 보며 자주 안타까워하곤 했습니다. 누나는 나 키우느라 연애 한 번 못해서 어쩌냐. 나만 너무 인생을 누나 덕에 편히 산 건 아닌가 싶어. 네가 뭘 편하게 살았어. 운동하다가 다 때려치우고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한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편히 살지 않았어. 그리고 누나 연애하기 싫어. 귀찮아. 사실 저는 연애를 하고 싶어도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삶 속에서 누군가를 사랑할 마음의 여유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귀찮다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저에게는 책임을 져야 할 동생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동생이 의사로 자리 잡고 저에게 넉넉한 생활비를 주기 시작하자 저는 다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초등학교 앞에 작은 분식집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김밥집을 운영하며 미처 다 펼치지 못했던 분식집 사장님이라는 꿈을 다시 꺼내든 셈이지요. 물론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제 마음 한켠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배고프지 않았으면 좋겠단 마음이요. 학교 앞이다 보니 아이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정말 배고파 보이는 아이가 있으면 그냥 공짜로 떡볶이나 김밥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저처럼 힘들게 자라는 아이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한 탓일까요? 제 몸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예전 같지 않게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손목과 허리는 늘 아팠고 밤마다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몸이 고장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참고 일했습니다. 동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저를 조용히 불러 말했습니다. 누나, 나 결혼 약속했어. 이제 내 병원도 곧 차릴 거야. 그러니까 누나는 이제 고생 끝이야. 정말로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과 함께라면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아. 누나, 나 믿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동생이 어느새 이렇게 커버렸구나 싶었고 제가 지켜준 아이가 이제는 저를 지켜주는 어른이 되었구나 싶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실 의사라는 직업도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써야 할 돈도 많고 유지비도 어마어마하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 동생도 다른 의사들처럼 명품을 사고 고급차를 타는 대신 제가 과거에 진 빚을 갚느라 사치 한번 부리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분식집을 계속 운영하며 생활비를 벌었던 거였죠. 동생 혼자만 애쓸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참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상대 집안과 상견례를 하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굳이 누나까지 상견례 자리에 나올 필요가 있냐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끝까지 참석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키운 동생을 제 손으로 장가보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상대 집안이 어떻게 보든 저는 그날 당당하게 자리에 앉아 동생의 가족으로서 축복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힘든 시절을 함께 버티며 살아온 우리의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줄다리기 끝에 결국 동생의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구입한 단정하고 예쁜 새 옷을 꺼내 입었어요. 비록 유명 브랜드 제품은 아니었지만 옷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이 첫 월급으로 사준 가방도 들었죠. 동생의 결혼 준비이니만큼 뭔가 뜻이 깊은 것으로 전부 채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전날 밤 갑자기 어지러움과 심한 피로감이 몰려왔고 이어서 구역질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필이면 왜 그날 밤이었을까요? 내일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에 속이 상하고 답답했어요. 혹시 그동안 너무 무리했던 건 아닐까?
분식집 일을 하면서 쉬지 않고 달려온 시간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몸을 잠시 눕혔다가 그대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어요.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의사 선생님이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정신 드세요. 여긴 병원이에요. 손가락 몇 개인지 보이세요? 여기가 병원인가요? 제가 왜 병원에 와 있는 건지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서요. 갑자기 급성 간염으로 쓰러지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간 수치가 심하게 나쁩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예요. 반복된 과로 때문이에요. 치료가 필요하고 무리하시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당분간 입원하셔야 합니다. 저는 결국 간염이라는 병명으로 입원하게 되었어요. 병실에서 정신을 차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동생에게 연락하는 일이었습니다. 상견례 전날 쓰러지면서 상견례 당일에 참석하지 못했으니까요. 동생은 제 전화를 받자마자 당황한 목소리로 저를 걱정했어요. 누나, 치료 잘 받아. 의사한테 대충 이야기는 들었어. 간이 망가졌을 줄이야. 미안해. 누나 눈 떴을 때 곁에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상견례는 내가 알아서 잘할게. 간염이면 무조건 쉬어야 해. 누나, 제발 무리하지 마.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저는 며칠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그동안 분식집 문도 열지 못했습니다. 상견례 자리도 함께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자꾸만 밀려왔고 부모님 없이 제가 부모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했던 만큼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동생은 상견례를 마친 후 다시 병원으로 저를 찾아와 제 곁에 앉았습니다. 누나, 진짜 너무 고생했어. 이젠 좀 쉬어. 걱정거리 하나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결혼 준비는 잘할게. 누나는 몸 회복에만 집중해. 하필이면 상견례 전날에 이런 일이 생기니 우리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내가 혼주석을 대신해서 자리를 채워야 하는데 말이야. 상견례 다시 잡자. 그게 말인데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예비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 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많이 바쁘시기도 하고 또 내가 조실 부모하고 자란 걸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 누가 그런 상황에 놓이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걸 왜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니? 그래도 어떻게든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했는데 누나가 아파서 취소된 거라 좀 불편해 하셨어. 상견례는 따로 하지 않고 결혼 준비하기로 했어. 그 말을 들었을 땐 솔직히 마음이 조금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이해하려 했어요. 저는 결혼 당사자가 아니니까요. 그저 가족이자 누나일 뿐이고 동생의 인생을 존중해줘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럼 예물이나 예단은 같이 준비해보면 안 될까? 누나도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 그건 처가 쪽에서 다 준비하시겠다고 했어. 요즘은 신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추세니까 누나는 너무 나서지 말고 그냥 편하게 치료에만 전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무래도 집안 차이도 좀 있고 해서 누나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준비를 할 거야. 서운한 마음이 없진 않았지만 동생이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그동안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앞으로는 제 자신을 조금 더 아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동생은 새로운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제 삶을 살아야 하는 시간이 찾아왔음을 느꼈죠. 그리고 처음엔 그저 동생이 저를 걱정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뭐랄까, 은근히 저를 멀리하고 철저히 배제시키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나가 와봤자 도움이 될 게 없다는 듯한 말투와 태도에서 저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런 게 몸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제가 어떤 자리에 서서 동생을 바라봐야 하는지 헷갈리기까지 하더라고요. 퇴원 후 저는 진료도 꾸준히 받고 약도 챙겨 먹으며 회복에 힘쓰는 동시에 동생의 결혼 준비를 도와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가족은 동생 하나뿐이니까요. 그런데 동생은 굳이 제가 함께하지 않아도 된다며 선을 그었어요. 누나가 무리해서 그런 일이 생긴 일 아니겠냐면서 그냥 푹 쉬라는 말을 반복하면서요. 그 말이 처음엔 배려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저를 배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도 동생 장가 보내려고 준비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제가 하려는 건 전부 싸구려, 질 낮은 것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드레스 투어나 스튜디오 촬영, 혼수 맞춤까지 전부 신부 가족과 함께 진행했고 저는 그 소식을 뒤늦게 듣곤 했습니다. 연락을 몇 번 해봐도 병원은 잘 갔다 온 거냐, 본인 결혼식에 신경 쓸 시간이 있으면 몸 관리를 하라는 말만 돌아올 뿐이었어요. 결국 저는 직접 웨딩 촬영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제 동생인데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는 큰 벽을 느꼈어요. 앞으로 올케가 될 사람이 저를 보는 시선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기는 왜 오셨어요? 저희 웨딩 촬영하는데 형님이 올 일이 있으신가 싶네요. 나도 동생이 결혼식 준비를 하는데 당연히 관심이 가지 않겠어? 조금만 보고 도와주고 하려고. 도와주신다고요? 헬퍼 이모님들이 다 계신데 뭘 도와주신다고. 돈을 보태주시는 것도 아니고 시자 노릇하러 오신 건 아니죠? 어떻게 면전에 대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사고 회로가 궁금하더라고요. 대놓고 무시하는 건 아니었지만 저를 깔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식장 예약 계약서 관련해서 제가 신부 쪽 집에 연락을 드렸더니 사돈 어른께선 정중하지만 딱딱한 말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쪽에서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막말로 돈 없잖아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저도 가족인데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한 번은 만나 뵙고 이야기를 하고 싶기도 하고요. 잔소리할 시어머니 없다고 우리 딸이 그렇게 좋아했는데 시누이가 복병인가요? 아무튼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시죠. 제가 워낙 바쁜 사람이라서요. 저는 화가 나서 동생에게 잔소리를 조금 퍼부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것도 맞지만 가족들끼리도 융합이 되어야 하는 건데 어째서 제 의견만 계속 묵살이 당하는 건지 속상한 마음에 동생을 쥐잡듯이 잡고 말았던 거죠. 동생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동생이 올케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전화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면서 올케도 제 잔소리를 같이 듣게 된 거죠. 그리고 그날 밤 올케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저희 부모님이 언니 일정까지 맞춰드릴 정도로 한가하진 않아요. 저희는 바쁜 사업가 집안이에요. 솔직히 상견례도 언니 쪽 사정으로 취소됐던 거잖아요. 결혼 준비는 저랑 오빠가 다 하고 있어요. 언니께선 그냥 몸 관리 잘하세요. 그게 오빠도 바라는 거니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서운함을 넘어 속이 쓰렸어요. 저도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길 요즘은 각자 형편에 맞게 결혼 준비하는 거 아니겠냐고 하더라고요. 뭐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제 남동생에게 너무 많이 기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기대하지도 말라는 시기였고 심지어 본인 집은 병원도 차려줄 수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 말에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돈이 뭐길래 저를 이렇게 작은 사람으로 만드는 건지요. 어찌 보면 제가 키우다시피 한 동생인데 그 동생의 결혼식에 제가 혼주석에 앉지도 못하고 사돈 얼굴 한번 못 본다는 게 참 서글펐습니다. 그렇게 얼굴 한번 마주치지 못한 채 결혼식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병원비와 생계로 빠듯한 형편이었지만 백화점에서 고급 봉투와 축의금 봉투를 사고 동생 부부에게 줄 선물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청첩장조차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청첩장 이미 나온 거 아니야? 나는 나한테 제일 먼저 보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아직 청첩장은 구경도 안 시켜주니? 누나 진짜 미안해. 청첩장 보낼게. 그런데 결혼식 날엔 무리하지 말고 안 와도 돼. 그냥 보고 싶어서 온다고 해도 조용히 앉아 있어줘. 괜히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이 결혼에서 철저히 제외된 존재란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누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그냥 남인 듯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평생을 키운 누나에게 결혼식장에 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 말까지 들었지만 마음속에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당일 무거운 몸을 이끌고 조용히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결코 상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저더러 오지 말라고 했을 땐 솔직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동생이기에 조용히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가자는 생각으로 예식장에 갔습니다. 조용히 뒤에서 구경만 하면 민폐는 끼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몸도 마음도 무거웠지만 마지막까지 누나로서 축복해주고 싶었어요. 예식장 한켠에 앉아 숨죽이며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한 여인이 신부 측 하객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려다 그 얼굴을 2번, 3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 설마? 하는 생각과 함께 아주 오래전 가슴에 묻었던 기억이 슬금슬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숨이 턱 막혀서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아니 그 자리에 제가 2발을 디디고 서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이게 꿈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제가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그 여인이 맞았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놨던, 김밥집을 망하게 만든 바로 그 여자. 제가 젊은 시절 모든 걸 걸고 운영했던 작은 가게를 뒤흔들어 놓았던 장본인. 그 여자는 단순한 경쟁자도 지나가는 악연도 아니었어요. 제 청춘과 시간, 그리고 제 자존심을 산산이 부숴놨던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저는 다시 일어서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자가 제 동생의 장모라고요? 그 충격적인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니 정말 멍해지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갓난아이가 되어버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악연이 돌고 돌아 이 자리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결혼식장에서 만날 수 있는 거냐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신부 어머니로 앉아있는 그 얼굴이 제 머릿속에 박혀있던 악몽과 정확히 일치했을 때 저는 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주변 소리는 들리지 않고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려왔어요. 제 동생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건가? 정말 알면서도 그 여자가 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면서도 여자 때문에 이 결혼을 감행하려는 건가 싶었어요. 아니, 누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했지만 이건 정말 경우가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사회자가 신랑 입장을 외치는 소리에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제 동생이, 저와 단둘이 자라며 서로 의지했던 그 동생이 그 여자의 딸과 결혼을 한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저는 숨이 막힐 뻔했습니다. 제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죠. 동생이 그 여자의 얼굴을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희망일 뿐이었죠. 그 여자의 이름과 얼굴은 제 인생의 가장 아픈 기억으로 제 가족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알고도 결혼을 강행한 거였어요.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왜 동생이 자꾸 저를 결혼 준비해서 배제하려 했는지, 왜 상견례도 피하려 했는지, 왜 청첩장조차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너무도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를 부끄러워한 거겠죠. 아니면 저를 그 자리에 앉히면 불편한 상황이 될 걸 알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충격은 동생이 그 여자의 과거를 알고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게는 인생을 뒤흔든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동생은 그녀를 장모님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 순간 저는 동생에게서 느껴본 적 없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저를 외면한 건 단지 아픈 누나를 위한 배려가 아니었어요. 그 여자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던 거예요. 어쩌면 동생은 제가 알게 되는 걸 가장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저더러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던 거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개인 병원을 차리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겠다고 지금 저 집안에 장가를 가겠다고 나에게 결혼식장에 오지 말라고. 난 그냥 부담스러운 존재였구나. 신랑 입장을 시작한 남동생의 결연한 얼굴을 보고 저는 중얼중얼 혼잣말을 뱉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그제야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저는 그동안 아픈 몸을 이끌고도 축하 선물을 준비하고 조용히라도 예식을 지켜보려 했는데 동생은 저를 지워버린 채 새로운 가족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자리에서조차 저는 그 결혼식의 방해물이었던 걸까요?
저는 조용히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더는 거기 있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물러날 순 없다는 생각도 동시에 스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결혼 정말 괜찮은 걸까?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많은 걸 숨긴 결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서려는 찰나 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치가 떨리고 당장이라도 구역질이 날 것 같았기에 뒤를 돌았던 순간이었습니다. 병 때문인 건지 아니면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던 건지 손끝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라는 말만 중얼거리면서 제 동생이 저 여자의 딸과 결혼한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이젠 동생의 가족이라 생각할 수 없겠다며 뒤를 돌았는데 마음속에서 온갖 생각이 휘몰아치던 그때였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밝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이제 신랑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회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동생이 앞으로 걸어 나와 사회자의 말을 뚝 끊어버린 겁니다. 식장 안에 술렁임이 바깥까지 전해져 저는 고개를 빼꼼 내밀고 그 상황을 두 눈으로 똑똑히 담았습니다. 제 동생은 아주 비장한 얼굴을 하고 사회자의 마이크를 뺏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결혼 멈추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미리 양해 말씀 올립니다. 오늘 결혼식은 파투입니다. 예식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단상 위에 동생을 향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이 신부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 사모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설마 저를 기억조차 못할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과 가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절대 안 됩니다. 순간 예식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속삭였고 어떤 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도 순간 숨을 멈추고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동생이 한 손에 들고 있던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식장 뒤편에 있던 직원에게 조용히 전달하더니 곧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스크린에는 낯선 문서들과 사진, 녹음 파일 재생 화면이 하나둘씩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화면은 몇 년 전 김밥집 위생 점검서 사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수정 전 원본과 함께 조작 내역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익숙한 목소리가 녹음된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그 김밥집 요즘 장사 잘 되던데 그냥 지저분하다고 신고 넣어. 그리고 리뷰는 클레임으로 도배해. 한두 명만 시켜도 순식간이야. 구청에서 일을 한다는 사람이 그 정도도 못 해줘. 아이 참, 돈부터 입금을 하시라니까요. 제가 이런 식으로 뒤를 봐드린 게 어디 하루 이틀입니까? 이번에도 확실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아유, 그놈의 돈 타령 지겹지도 않아. 알겠어, 계좌 확인해. 그건 분명 그 사모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겪었던 억울한 폐업의 이유가 단순한 운이 아니었다는 걸 그제서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화면엔 사채업자와 그 사모님 사이의 계좌 거래 내역이 나왔습니다. 일자별로 정리된 금전 내역, 거래 목적이 적힌 쪽지, 사채 이자 명세서까지 모두 정황 증거로 쓰일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김밥집 강제 폐점 관련 서류라는 제목과 함께 폐점 경위서, 민원 접수 내역, 익명 제보 내용이 정리된 문서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 모든 자료가 마치 법정에 제출하는 증거처럼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제 동생은 저를 배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해 제 억울했던 과거를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를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혼자서 이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결혼식이라는 자리를 이용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려 했던 겁니다. 동생은 저를 위해 사라졌던 정의를 되찾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금껏 동생을 오해하고 배신당했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얼마나 혼자 끙끙 앓으며 이날을 준비했을지 생각하니 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신부 측 가족은 당황한 표정으로 이리저리 전화를 돌리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진실은 세상 밖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제 동생은 조용히 단상에서 내려왔고 저를 향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함께 묵직한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누나가 억울하게 김밥집을 접게 되고 지금은 몸까지 아픈 상황입니다. 저는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고.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 자네 장모야 장모. 아직은 아니죠. 혼인신고서에 도장도 안 찍었는걸요. 당신이 이런 추악한 짓을 한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집안에 장가를 간다고 하니 주변에서 소문이 안 좋다며 언질 주더군요. 그리고 장모님 얼굴을 봤을 때 알았습니다. 우리 누나를 힘들게 했던 그 장본인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제야 무너지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생은 병원을, 자신의 삶을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함께했던 지난 시간을, 그리고 제 고통을 끝까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그 결혼식장은 결혼이 아닌 진실이 밝혀지는 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자네 뭐 하자는 겐가? 우리 딸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우리 집안을 싸잡아서 망신을 주겠다는 거야? 망신 당할 짓을 하셨잖아요. 개인 사업장을 하나 둘 음모를 씌워서 터트린 뒤 본인들 재산 불리고 있었던 것이 떳떳한 일입니까? 구청 직원이 고백했습니다. 배신까지 하셨다면서요. 이런 일들을 수없이 반복했고 꼬리가 길어 잡히게 되자 구청 직원만 던져주고 사건을 덮으셨다면서요. 구청 직원이 잘못은 인정하지만 억울하다고 저에게 직접 자료를 들고 찾아왔더군요.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었는데 굴러 들어온 복이었죠. 그 미친놈이 결국 그런 짓을 했어? 나를 배신하고? 배신은 누가 먼저 한 건데요. 이 결혼 없습니다. 이 결혼식은 제 누나를 짓밟은 사람들과 더 이상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끝냅니다. 야이 가난한 을사 주제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네가 지금 배응망덕하게 자존심 부릴 때야? 이건 음모야. 우리는 저런 짓을 한 적이 없어.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발뺌을 하시겠다고요? 생각보다 더 뻔뻔한 사람들이네요. 동생이 홀로 싸우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버진로드를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은 저를 보고 아주 흥미진진한 얼굴을 했죠. 아줌마, 나 기억 안 나요? 내가 학원가 앞에서 장사 잘하니까 아줌마가 옆에 고급 브랜드 분식점 차리면서 돈이 전부라고 그랬잖아요. 이 거지 같은 것들이 쌍으로 아주 사람을 엿먹이네. 내가 언제 그랬어? 하도 많은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해서 저 같은 사람은 기억도 안 나시는 거죠? 예식장의 스크린에는 도저히 믿기 힘든 장면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김밥집을 운영하던 당시 제가 무너져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 저는 익숙한 앞치마를 두르고 김밥을 말고 있었고 그 앞에 선 신부의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의 사돈은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음식을 엎기 시작했습니다. 김밥이 바닥에 나뒹굴고 국물은 테이블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님들도 깜짝 놀라 우르르 가게를 빠져나가는 장면까지 있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자 사돈이 구청 지인을 동원해 보건소에 위생 신고를 넣고 불시에 위생 점검을 받게 했던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보건소 직원들이 손에 든 서류를 흔들며 가게 구석구석을 뒤지던 그날,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식은땀을 흘렸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심지어 화면에는 가게 앞에 일부러 쓰레기를 뿌려놓고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이 집 위생이 엉망이라고 외치며 쫓아내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들을 촬영한 것이 다름 아닌 학원 차량 블랙박스였다고 동생이 설명했습니다. 김밥집이 학원가에 있다 보니 학원 차량들이 자주 대기해 있었고 동생은 그 차량들의 블랙박스를 일일이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그걸 듣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제가 하지 못한 복수를 제 동생이 대신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동생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경찰도 법도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저흰 가난했으니까요.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건 돈이라는 걸 절감했고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죠.
동생은 뒷조사를 하던 중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병원 재단 내부 문서와 사돈의 업체 사이의 거래 내역이 화면에 떴습니다. 동생이 근무 중인 병원은 따로 크게 2차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이었는데 재단과 사돈의 음식점이 체결한 납품 계약서, 그리고 납품 대가로 사돈이 뒷돈을 전달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긴 거래 명세서가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사돈 내 음식점은 일반 음식점뿐 아니라 밀키트로도 사업을 확장해 병원 내 구내식당과 직원용 식품으로 납품까지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회계상 문제와 부적절한 거래가 다수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결혼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었던 지참금, 향후 사업 명의 이전 조건 등의 내용까지도 확보되었고, 그 문서들 역시 스크린에 공개되었습니다. 사돈은 이를 통해 결혼을 명분 삼아 재산을 불리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식장 안은 다시 한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닌 거래였고, 그 중심엔 과거의 갑질 가해자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저는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저를 위해 오랜 시간 묵묵히 준비해왔고, 오늘 이 자리는 복수이자 단죄의 무대였단 걸요. 그리고 그 진심은 모두의 앞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든 재산을 불리려고 하셨죠? 저에게 요구도 하셨고요. 그쪽에서 제시한 사업 조건과 계약은 모두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제가 고발할 거거든요. 제 동생이 단호하게 말하자 예식장 전체는 마치 정지된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단 한 사람의 움직임도 없이 숨소리조차 죽은 채 모두가 동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가 아주 칼을 빼들었구나. 네가 뭔데 고발을 한다고 그래? 장난하자는 거야? 이게 장난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변호사도 선임했습니다. 공익을 위한 제보자가 되겠다는 소리입니다. 돈의 무서움을 아직도 모르는구만. 네가 사회에서 멀쩡히 의사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짓을 해놓고. 저에게는 이 진실을 알고 있는 수많은 하객들과 변호사가 있습니다. 무서울 것 없습니다. 그 순간 동생이 천천히 정장 안쪽 포켓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꺼낸 것은 청색 서류 봉투였습니다. 차분하고 조용한 그의 손끝에서 그 봉투가 펼쳐졌고, 그 안에는 결혼 조건을 걸고 체결된 각종 사업 제휴서와 계약서 사본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숨을 삼키고 있을 때 그의 양옆으로 2명의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단단한 눈빛을 가진 그들이 단숨에 분위기를 장악했습니다. 예식장 직원이 조심스레 제지하려 했지만 동생이 고개를 저었고, 그 순간 변호사 중 한 명이 명확하고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당사자인 최태영 대표님, 저희는 청성의료재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지난 2개월간 귀하가 의료 납품 계약 과정에서 저지른 부정한 로비 및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모두 조사했고,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신부의 아버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피가 얼굴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표정이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은요, 병원이라는 조직은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공간입니다. 그런 곳에 납품하려고 장부를 조작하고 리베이트를 쓰는 것뿐 아니라 저와의 결혼 조건으로 장모님의 피부과 기기를 끼워 넣으셨죠. 그건 그냥 관례 같은 것이라고. 내가 그 정도는 받을 위치가 되니까. 그런 게 횡령이고 배임입니다. 이미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조달청에 입찰 부정권으로 신고 절차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저는 오늘 이 결혼식을 파기합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쳐 저를 키워준 누나를 무시하고 병든 몸으로도 결혼 준비에 뛰어든 사람을 불쾌하다고 말한 집안과는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동생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예식장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의 진심이 천천히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와 제 누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이 부끄럽고 슬픈 연을 깨끗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동생이 제 손을 조용히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손을 잡고 예식장을 나섰습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진 감정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 억울했던 순간들,
아무 말 없이 참아왔던 제 감정들이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예식장 밖으로 나오는 길,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 박수는 조롱도 동정도 아닌 응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응원을 받아본 건 처음이었어요. 동생은 저에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 이후 정말 그 집안 모든 일이 줄줄이 터지면서 쫄딱 망했습니다. 몇 개 없던 가맹점도 싹 망해버렸고요. 인과응보 아니겠습니까? 차마 명예훼손이라도 걸릴까 상호로 오픈할 순 없지만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었으니 다행이다 싶습니다. 동생은 저에게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장가를 갈 거라며 요즘 압박을 넘는 중입니다. 나이를 이렇게 먹어서 무슨 결혼인가 싶지만 제 동생을 위해서 이제는 슬슬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돌아볼까 싶습니다. 그동안 누리지 못한 여유, 누려보는 삶을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